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박정상 AFPK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환율과 자산 관리인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환율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아마 여행 갈 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원화로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 아니면 그냥 국내에서 바꿔가는 게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낫다. 어느 게 가장 유리한가요? 수수료가 가장 낮은 게 유리하죠. 검색을 해보면 네. 나오잖아요. 뭐 오늘 환율은 얼마. 네네. 그런데 실제로 바꿀 때는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수료 때문이죠. 내가 직접 돈으로 바꾸느냐 네. 아니면 카드로 결제하느냐. 네네. 이 두 가지로 남겠죠. 달러의 강세가 예상될 때는 돈으로 지금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맞죠? 비싸지기 전에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결제를 최대한 미뤄야죠. 네네. 그래서 한 달 뒤에 갚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보통 환율하고 금리하고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를 우리나라 돈이 비싸지는 건지 미국에 있는 달러가 비싸지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달러를 많이 갖고 있나 보네요. 달러, 그럼 이해하시네요? 네. 달러로 갖고 있으면 그 말이 맞는데 우리나라의 음.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네.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000원에 1200. 샀던 걸 1,200원으로 사야 되는 네. 거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데가 일본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가장 약세여야 하거든요. 엔화가.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봉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천을 받는데 네. 연봉이 5%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음. 물가 상승률도 5%인 거예요. 그러면 연봉을 올려준 것에 의미가 없는 거죠. 고금리 통화에 그 네. 국가의 통화가 네. 강세가 되려면 네.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률 때문에 강세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지. 결국 그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성장이 높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뭐 미국 저성장 시대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근데 그나마 뭐 고성장하고 있는 데가 중국, 네. 인도 이런데 이제 그들의 나라도 지금 10%는 안 됩니다. 그쵸. 과거처럼. 음.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금 다 뭐 1%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장의 저성장이 트렌드가 돼버렸고요. 그럼 네. 남은 건 뭐냐면 결국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물가예요. 음. 물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같이 올라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 고금리여야 한다.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연봉 올려줬는데 네. 물가가 오르지 않아야 네. 내가 남는 게 많으니까. 네네. 예, 그런 쓸 나라의 돈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나라의 통화가 강세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강세가 된다. 이건 이제 구매력이 돈의 구매력이 있는 나라의 돈이 강세가 된다. 정확합니다. 금융 상품 투자를 하거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네.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인도에 갔는데 네. 거기에 있는 예금 금리가 10%. 한국은 지금 2%도 안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금을 드는 게 네. 맞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인도 경기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인도는 루피죠. 루피화. 예, 네. 루피화를 쓰고 있는데 그 루피가 강세를 가져갈 텐데 네. 우리가 해외 투자를 했을 때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투자를 한 거니까요. 네네네. 근데 가져올 때는 어떻습니까? 약세가 좋죠. 예, 다시 바꿀 때는 약세가 네. 좋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투자에서는 그 나라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음. 인도의 예금 금리가 10%란 얘기는 뭐냐면 물가도 10%란 얘기입니다. 예, 금리하고 그쵸. 물가는 연동을 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의미가 없어요. 강세로 가지 못.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걸로 이제 강세가 되느냐 약세가 되느냐 이걸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네. 그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0.9입니다. 큰가요, 작은가요, 그게? 3%가 되면은 그 해당 국가에 이상이 되면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나라인 거죠. 네. 그럼 성장률이 좋으니까 통화 강세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0.9라는 건
인도의 통화가 강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 가져오면 10%가 아니라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도의 정책 금리가 4%입니다. 4%고요. 물가가 6%예요. 저런.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남는 게 전혀 없는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 예금금리 10%라는 거에 속으시면 답이 안 나오죠. 자, 그런데 10% 예금금리를 주는데 물가가 1%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는 해볼 만합니다. 예, 실질 고금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럼 결국 이거네요. 인도에서 10%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늘 해당 국가에서 주겠다는 금리에서 물가를 뺀 것의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네. 금리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 주겠습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표면적으로. 네. 근데 그 나라의 물가 뭐 이런 네. 건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나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네. 전 세계에 있는 국가의 음. 금방 말씀드린 금리, 물가, 그다음에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아, 한글로 대표 나와 지수들도 다 볼 수 있고 뭐 네네네. 이런가요?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투자를 하시려면 사실 이제 그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권유받았을 때 표면 금리가 뭐 이겁니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들어가서 네. 그 나라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죠. 이거 말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네, 맞습니다. 있어야겠네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10%를 준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한국으로 가져오면 그 10%가 사라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환율로 다 까먹게 되니까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국채 이 얘기가 방금 인도의 경우와 같습니다. 경기가 어떠냐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금리가 10%라는 것은 물가가 10%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없고 그럼 우리나라는 왜 금리를 그 정도밖에 안 주냐? 2% 원절을 주느냐?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늘 이제 같이 평행선상에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금융사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좋은 걸 팝니다. 예,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에 브라질 국채가 수익률을 좀 많이 내고 있으면 이게 이제 붐을 일으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으로 있는데 마이너스 20% 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제재를 찾을 겁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제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갖지는 않겠죠. 예, 그게 아니라 지난 3개월 동안에 30% 냈습니다. 이런 뉴스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채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금이랑 조금 달라요. 예금은 그냥 1년 지나가면 원래 주겠다는 10%를 주죠. 네. 근데 채권이라는 건 10% 표면금리라는 것과 네. 유통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것은. 표면금리는 내가 산 채권이 껍데기에 써 있는 거고요. 10% 네. 줄게. 이렇게 네. 돼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사는 채권의 보통 채권 금리가 어떻게 돼? 이 부분은 네. 그걸 유통시킨 금리입니다. 사고 파는 거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1년 있으면 10%를 받을 수 있는 예금 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채권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걸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파는 거야. 통장을 사고 팔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10% 껍데기에 써 있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다른 은행에 있는 금리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걸 좀 비싸게 주고 사야 되겠죠. 예, 보통 그 국제 스탠다드가 채권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하나에. 1,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네. 1,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1,000원에 10%를 주는 거니까 100원 내가 받게 되는구나. 네네. 이런데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5%밖에 안 되면 50원 받을 걸 얘는 1,000원 주니까 그만큼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1,000원이 아니라 1,318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10% 받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올랐대. 4만 원인데 5만 원 됐대. 그럼 만 원 번 거잖아요. 근데 채권이 이렇습니다. 오늘 금리가 떨어졌대. 근데 내 수익률은 올라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이 고정이 돼 있죠. 난 1,000원짜리를 샀고 1년 후에 1,100원을 받기로 한 거죠. 10%니까. 약정이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걸 유통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매력적으로 보는 거죠. 금리가 5%라면. 금리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프리미엄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시중 금리가 15%인 거예요. 나 이거 10%를 받을 수 있어. 그럼 이걸 700원에 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네. 이 채권으로 수익을 내려면 사실은 이 부분은 브라질에서 금리를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냐. 예.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더 안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안 좋아져야 되니까 돈을 풀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룸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2에서 6%까지가 레인지예요. 이게 물가 안정 목표제인데 지금 현재의 금리가 4%입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뜨릴 룸이 없는 거죠. 예, 한 4%에 언저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채권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난 1,300원에 산 걸 고정으로 가져가서 네.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게 첫 번째가 되고요. 네. 그래서 남는 게 없고 두 번째는 환에서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손실을 보게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별로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닥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은 그러한데 네. 향후에는 다시 물가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떨어뜨릴 룸이 생겼을 때에 그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도 그다음에 14년도 이때 이제 강남에서 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브라질 국채가요. 예, 국채가요. 그 시기가 브라질의 물가가 18%에서 8%까지 떨어질 시기였습니다. 그래 이제 수익이 확 났던 거죠. 떨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떨어뜨릴 룸이 없다.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이제 떨어뜨릴 룸이 많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는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럼 결국에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만기까지 가져가 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비싸게 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환으로 또 손실을 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해외 투자 많이 하시는데 네. 그 펀드에 보면은 해외 펀드에 해지 상품, 언해지 상품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펀드 끝에 가로 열고 H라고 써 있으면 해칭을 한 거다. 예, 요거는 이제 고스란히 내가 먹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UH라고 써 있으면 언해칭입니다. 이거는 내가 수익률은 10%였는데 환전을 해보니까 2%밖에 안 되네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다만 저는 이 해칭 상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가 좋을 것을 예상해서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전망을 좋게 보는 거죠. 예,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근데 해칭을 한다라는 것은 하락을 예상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해칭 상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것을 예상하고 해칭을 하고 이 나라에 투자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만 자산 배분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환율이 결정되는 가장 주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M2예요. M2. 광의통화라고 해서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신용통화가. 이거에 대한 양인데 가장 많이 M2를 발행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많은 통화가 돌아다니는 나라가 1위가 거의 터키입니다. 터키. 의외로. 경제 주체로 얘기할 때는 터키는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형제 국가죠. 예, 우리 이제 6.25 때 리라화가 뭐 폭락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뉴스에서. 네네. 예, 그 터키. 그래서 한창 예. 여행을. 그렇죠. 네. 터키에 가서 여행 가가지고 뭘 해야 되냐? 버버리를 꼭 사야 됩니다. 100만 원쯤 50만 원. 터키가 가장 많은 돈을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이에요.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네. 돈이 많이 돈다 이 뜻입니다. 네.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있네요. 그래서 터키, 중국.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요. 수출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꺾어서 얘기해 볼게요. 흔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맞죠?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제일 흔한 돈이 어디죠? 터키죠. 예, 그래서 리라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이라면요. 예, 그다음에 달러 할 테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트렌드는 원화보다는 달러와 엔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할 때도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금방 말씀드린 해칭, 언해칭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보험사에서는 요즘 뭐 그 달러 종신이라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달러를 뭐 어떤 수익률로 계산한다거나 이거랑은 맞지 않고요. 자산 배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통화에 대한 배분으로 해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